네, 인도네시아 2020년 그 정치와 경제, 그다음에 국제관계 그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기 공저자가 있습니다. 공저자가 있고 오늘 발표도 그래서 같이 할 텐데 저 말고 저 박희경 씨라고 저 고대 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 지금 박사과정 수료 상태인데 박희경 씨가 이제 경제와 국제관계 부분을 또 맡아가지고 또 그 부분은 박희경 씨가 또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우선 정치 분야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좀 요약이랄까요?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은 코로나19가 무엇보다도 전 세계를 이제 강타를 했는데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상당히 이제 피해가 컸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것에 이제 정치적 영향이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옴니버스 법안이라고 이제 투자 촉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을 묶어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막 노동자들이 막 대규모 반발하는 시위와 파업을 이렇게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작년에 또 주목할 만한 정치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12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에서 안 그래도 이제 인도네시아에 현재 요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게 정치인들의 가문이 이렇게 왕조화한다. 그래 폴리티컬 다이너스티라고 이게 특히 필리핀 정치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또 뭐 여러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현상이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게 뭐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코이 대통령도 여기 한몫하고 있다. 조코이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가 또 여기 뭐 출마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19 뭐 피해 현황이랄까요? 그걸 이제 동남아시아 11개 국가 이렇게 비교를 한 걸 좀 보여드리면은 뭐 확진자, 사망자, 뭐 완치자, 그다음에 뭐 요런 이제 수치들에 있어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인구 100만 명당 이제 확진자 수, 그다음에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면은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 이제 조사된 걸로 기록된 걸로 보시면은 뭐 싱가포르가 가장 심각해 보이고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곤욕스러운 거는 이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이제 필리핀과 거의 비슷하죠. 거의 1위를 다투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이제 불만이 이제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 이제 인도 바로미터라는 그런 설문조사, 여론조사 회사가 2020년 5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 53.8%의 응답자가 정부가 이제 코로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 이유들이 뭐 주요 이유로 꼽은 것들이 뭐 이런 다음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일관성이 없다. 그다음에 지원이 좀 느리다. 그다음에 전염병 관련 이제 예산 지출 이런 게 부족하다. 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고 비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적을 하는데 특히나 전문가들은 방역 조치가 좀 많이 느슨하다. 뭐 우리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감염자 수랄까요? 이런 거 따라가지고 뭐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뭐 3단계는 아직 실시한 적이 없었죠. 뭐 2.5단계 여기 단계를 상당히 높여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렇게 뭐 상점이랄까 이런 곳을 뭐 몇 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든지 뭐 식당 같은 거 특히요, 그죠? 뭐라든지 뭐 좀 되게 감염자가 많은 도시 같은 경우에 뭐 좀 이동 제한을 한다든지 뭐 등등 뭐 이런 그다음에 감염자랄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이동을 규제한다든지
뭐 하여튼 좀 더 강력한 그런 이제 방역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별로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방역 조치 단계도 이렇게 뭐좀 강하게 높이질 않느냐 이런 불만이 계속 많았어요.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은 그 일관되게 이러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 경기가 침체될 테고 그러면은 뭐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는 게 이제 뭐 상인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피해가 커지게 되면은 결국은 뭐 감염병,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이런 방역 조치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근데 경제를 지나치게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방역 조치를 이제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요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 방역 조치를 강화해서 뭔가 이렇게 그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보다는 이게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프라이어티를 우선 그 정부의 우선 과제는 이게 경제다. 그래서 이제 경제 우선 정책이 이제 그 중요한 원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조코이 정부가 취했던 이런 그 정책들은 조코이 대통령의 기존의 뭐랄까요, 저기 좀 개혁적이고 뭐 이런 그런 성향도 있었고 뭐 기대한 것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좀 상당히 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한테 그 전염병에 관한 허위 정보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도 단속하도록 이렇게 명령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 국립대 전염병학자 판두 리오노라는 박사가 이분이 이제 좀 보건 전문가인데 이제 앞장서서 그 정부 정책을 막 비판해 왔는데 이분 트위터 계정이 갑자기 해킹이 돼가지고 막 이분이 뭐 저기 그 어떤 뭐죠 저기 뭐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우는데 그 상대자가 사진을 막 이게 트위터에 막 올려가지고 근데 뭐 그게 뭐 사실인지 당연히 뭐 본인은 사실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하고 그래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법률 구조공단에 따르면은 희한하게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한테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 조코이 대통령의 뭐 사실상 그 유일한 야당 반대파 그 국회 내는 이제 그 작은 이슬람 정당이 번영정의당 PKS 그다음에 국민위임당 PAN 뭐 이런 정당들이었는데 이런 정당들의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그런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도 이제 주목할 만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슬람주의자들을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제 극단주의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 뭐죠 지하드라든지 뭐 이런 뭐 테러리스트 뭐 이런 것들과 거의 동일시하면서 이 이슬람주의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좀 억압적인 이런 이제 기조를 이어가는데 그걸 통해서 이런 뭐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이슬람 정당들 그 소수의 들의 이제 활동도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보여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죄송합니다. 흥미롭다 해야 되나요? 또 좀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데 이게 그 공무원들만으로 좀 부족하니까 이제 군대를 동원해요. 군대까지 이제 동원해서 뭐 이제 뭐 백신을 뭐 접종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있어도 근데 이제 군대에게 뭐 그런 질서 유지랄까 뭐 이런 것만 요구한 게 아니라 뭔가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단한 페널티는 아니지만은 뭐 쓰레기 청소를 시킨다든지 뭐 하여튼 뭐 뭔가 이렇게 처벌권까지 이제 부여를 해가지고 뭔가 이게 질서랄까 아니면 정부 방역 조치를 이제 이행을 이렇게 도모하는 이제 뭐 그런 모습도 이제 보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옴니버스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2020년 10월 5일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그 노동자들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한 3일 막 굉장히 그 심하게 벌어졌다가 이게 그 3일간 그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뭐 2차, 3차 뭐 이렇게 또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이 옴니버스 법안 폐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노동계는 왜 이렇게 옴니버스 법안 이게 뭐길래 이렇게 반대를 하냐 이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옴니버스 법안이라는 게 한 1,000쪽이 넘는 분량의 한 79개의 기존 법률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목적은 이제 투자를 좀 촉진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노동계가 반대하는 부분은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동 유연화에 관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노동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축소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노동 유연화 부분은 이제 노동자 해고를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이 법안에 담겨 있어요. 총 한 15가지의 해고 사유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해고가 이제 쉬워지면 노동자들이 이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각종 혜택을 축소시켰는데 좀 주요한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자, 섹터별로 최저임금이 이제 그동안 이제 지정돼 있었는데 그런 이제 섹터별 임금제,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주지사, 가버너 주지사가 이제 결정하게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퇴직금을 축소시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 근무 허용 시간을 하루 4시간, 일주일에 18시간까지 이제 확대를 시키는 내용도 담겨 있고, 그다음에 휴식일을 일주일에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뭐 그런 내용도 이제 담겨 있고요. 따라서 이제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그래서 이제 국회가 옴니버스 법안 통과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노동계가 이제 제가 10월 5일 날 통과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5일 전에 9월 30일에 야 너희들 통과시키면은 우리 전국적으로 파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제 예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제 이걸 통과를 강행한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사실 인도네시아 국회가 이걸 통과시켰다는 거는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이제 반영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정치 현상 구도에서 뭐냐면은 전체 국회 하원 인도네시아 국회는 이제 DPR이라고 하는 하원하고 MPR이라는 상원이 있는데 이 DPR이라고 하는 이제 하원이고 하원이 사실상 이제 법안 통과를 이제 주도하는데 하원의 DPR에 의석들 중에 그러니까 의석을 찾아가는 정당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PKS 혹은 뭐 PKS 그다음에 PM 빤이라고 하는 요 두 개 이슬람 정당 작은 이 정당 두 개를 빼고는 전부 다 사실상 여당 코올리션 대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는 그러한 이제 여당 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원하고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조코위 대통령이 2019년 10월에 이제 2기 이제 임기를 시작했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아주 그랜드 비전이라고 그랜드 플랜 아주 막 거대한 원대한 계획을 이렇게 막 밝히면서 우리 인도네시아가 이제 정말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해가지고 지역을 뭐 선도하는 뭐 그런 이제 아주 멋진 국가가 되겠다. 하여튼 경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걸 그때부터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원대한 계획이 실현되는데 상당히 큰 차질이 생긴 거죠. 그래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이제 하니까는 야 이거 진짜 뭔가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옴니버스 법안의 필요성은 이제 얘기돼 왔고 이거를 진짜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가지고 투자를 촉진시키고 경기를 좀 부양시키겠다 이런 이제 정치적 필요성이 이제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정치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난 이제 12월 실시된 이제 지방선거인데 인도네시아는 지방선거를 아주 나눠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의 이제 모든 뭐 시도지사고 뭐 군수고 시장이고 다 같은 날 이렇게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뭐죠 세 차례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뭐 34개인가요? 34개의 요 시도지사 들도 이제 9명, 뭐 11명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거의 매년 이렇게 이제 지방선거를 이제 실시하는데
2020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그 중에 이제 9명의 시도지사와 그다음에 뭐 223명의 군수, 37명의 시장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였는데 이 선거에서의 이제 가장 또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가 주목할 만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인도네시아 정치가 자꾸 필리핀을 닮아간다라는 우려들이 사실 한 10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현상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정치 가문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현역 뭐 도지사,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의 자제들이 그 하급 이제 그 공직에 자꾸 진출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야 인도네시아도 이게 지금 뭐죠 필리핀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우려가 컸는데 이번 그 작년 그 2020년 12월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더 이제 가속화돼 가지고 역대 지방선거 중에 가장 많은 수의 현역 정치인의 자녀와 배우자 등이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좀 안타까운 거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 대통령마저, 이 조코이 대통령마저 이런 그 정치 가문의 뭐 거의 뭐 왕조화, 다이너스티 화를 이렇게 촉진하는데 뭔가 이렇게 큰 기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뭐냐면은 본인의 아들 기브란이라고요. 이 사람 이 아들을 되게 젊은데 자기가 이제 그 정치 커리어를 시작했던 그 바로 중부 자바의 솔로시의 시장으로 이제 출마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었던 그 이제 PDIP 투쟁민주당 여기 유력한 후보를 그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퇴라 그 뭐야 지역 이제 당 지역위원회에서 그 오랫동안 준비한 유력한 이 후보 말고 대통령 아들 요 기브란을 이렇게 그 하도록 그 공천을 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넣어가지고 하여튼 아들이 이제 그 출마를 해갖고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했죠. 아버지 후광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사위 보비라고 이분도 북부 스마트라의 메단 시장으로 또 이제 그 출마시켜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는 그 원래 이제 여기 오랫동안 이제 그 있었던 그 PDIP 그 후보가 있었는데 역시 이제 그 사람을 제껴놓고 여기를 이제 그 공천을 하도록 압력을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또 당선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인도네시아 국민 다수가 이런 정치 왕조화 이런 데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정치인 가족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걸 금지하는 법안도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와중에 이 조코이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좀 실망시키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지금 정치 분야 발표를 마치고 다음으로 경제 분야부터 우리 박희영 씨가 발표해 주겠습니다. 인도네시아 2020년 경제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를 크게 겪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제 지표인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먼저 그림 1번을 보시면 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2019년부터 환율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량 그래프의 변동인데 주황색 실선이 환율을 나타내는데 이 역시 코로나가 대폭 확산된 2020년 3월 그 기점에 가장 루피아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파란색 막대기가 외국인 투자 유입량인데 이 역시 이 시기에 굉장히 감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겪은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였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3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외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선방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단순히 경제 성장률만 보자면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모두 인도네시아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또 그림 4에 보시다시피 물가 상승률과 FDI 유입량을 봤을 때도 2020년 2분기가 시작되면서 경제 침체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3분기에 접어들면서 좀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0년 인도네시아가 3월 달부터 해서 경제가 위기를 겪었는데 그래도 인접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정도가 좀 낮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경험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때를 바탕으로 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해서 외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 기준금리하고 환율을 낮춰서 국채 이자율도 1%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국내외 투자 활동이 이미 얼어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융 유동성은 안정적이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처럼 침체된 사업 경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실시한 주요 대응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을 때 국가 경제 회복 프로그램,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조치, 그리고 옴니버스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가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을 보건이나 사회 안전망 확립,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 같이 이렇게 코로나를 대응해서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 2월 달에 발표를 한 프로그램이라서 처음에는 단순한 코로나 대응책은 아니었고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감염률이 가속화되고 경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규모 자체도 커지고 또 코로나 집중 대응책으로 변경이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 주요 문제점들을 보시면 먼저 예산 실행 속도가 굉장히 늦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예산 증액 계획 대비 약 48%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고 또 일부 분야에서는 하반기가 되어서야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뒷장을 잠시 넘겨주시면, 네, 2020년 예산 증액 계획 대비 2020년 예산 증액 계획 대비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지 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제 코로나 관련 예산이 얼마나 쓰였나 보시면 제 오른쪽 마지막에 헬스라고 되어 있는 보건 분야에 배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할당된 예산은 거의 못 썼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예산을 제대로 쓴 분야는 그나마 코비드 태스크포스라고 되어 있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거의 예산을 사용을 했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실무 분야에서는 뭐 한 30% 정도 쓴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corporate financ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아래쪽하고 위에 같은 내용인데 그림이 잘못 편집이 되었는데 이쪽 보시면은 예산을 아예 안 쓴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도 예산 집행 자체가 너무 늦어져서 이런 기업 부분에는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예산 분배가 지난 10년 동안 개발된 사회복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개별 가구의 변화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2015년 이후로 업데이트도 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지원이 제공이 되지 못했고 또 그 외에도 관료주의의 문제점, 절차나 책임을 지나치게 고려한 그런 문제 때문에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못한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너무 단기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 앞에서 정치 부분에서 설명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예산의 변용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조치라는 대응을 통해서 침체된 사업 경기를 회복시켜보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중앙은행이 정부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GDP의 3%로 정해져 있었던 예산 적자 규모를 6%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은 일시적으로 시중에 돈을 막 풀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기를 활발하게 한다는 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경제 위기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거나 또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경우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나 또는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양적 완화 조치가 발표되고 실시된 4월 달에 경제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루피아를 대거 매도해서 루피아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중앙은행이 이제 매입 가능한 정부 채권의 규모에 한도를 두고 또 시중은행과 함께 통화 가동률을 조정을 함으로써 이렇게 긍정적인 조치들을 보여주자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환율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옴니버스법이 또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히려 외국인 투자 유인량이 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처음 보았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제 지표가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옴니버스법은 또 어떻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가? 앞에서 정치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노동의 유연화,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각종 혜택 축소,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노동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라고 여겨진 법이었겠죠. 특히나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이 다른 인접 국가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 때문에 세계경제포럼의 세계경쟁력 지수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나 태국이 항상 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이 사실 해외 투자 촉진에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난 5년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순위를 보시면 2018년 45위였던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5계단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경쟁 때문에 투자처들이 대부분 베트남으로 갔는데 보시면 베트남은 2018년 77위에서 2019년 67위로 10계단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외교와 국제관계 쪽을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교는 기존의 친중 노선을 견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하는 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눈에 띄는 중국과의 외교는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스노백을 도입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직접 스노백을 팔에 맞는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될 정도였는데 올해 1월에 이미 긴급 사용을 승인을 해서 상당히 빠르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미국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단체 앞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또 미국의 수출입은행이나 국제개발금융공사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코이 대통령은 이런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는 외교 노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다지 동참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중국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미국의 접근 방식은 강대국의 권력 개입을 피하는 인도네시아의 외교 정책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한편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보자면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처음 당선이 되면서 인도네시아를 첫 해외 순방의 목적지로 선택을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외교를 보다 강화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내비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좀 외교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레토노 마수르디가 언론과의 대화에서 미중 경쟁의 한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갇혀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걸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경쟁에서 보인 인도네시아가 보다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노력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 국제관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RCEP 체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비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자유무역 협정으로 세계 GDP 4분의 1과 인구 20억 명으로 구성된 매우 큰 국제 시장을 형성을 합니다. 다음 장을 잠깐 넘겨주시면 네, 이거는 이제 RCEP에 대한 연합뉴스 출처에 괜찮은 이미지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보시면 교역 규모나 인구, GDP 등 각국의 경제적 효과가 꽤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2012년 논의되기 시작해서 8년간 인도네시아가 의장 역할을 해오면서 마침내 2020년에 체결이 되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나 주요 언론에서는 RCEP이 수출 투자를 촉진시켜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가 간 무역 경쟁 규모가 확대돼서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개혁이 없는 한 이득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외에 아세안 경제 공동체로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미국이 주도를 했었죠. CPTPP. 근데 이것도 이제 초반에는 인도네시아의 고려 대상이었지만 협정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지금은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RCEP 외에도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 FTA가 체결이 됐다는 건데요. 이 역시 2012년에 시작을 했지만 협정의 서명이 완료된 거는 작년 12월 달이었습니다. 한국에게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이어서 아세안 국가와 체결한 세 번째 FTA이고
RCEP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은 1.6%, 인도네시아는 3.3%의 관세를 추가로 철폐한다라는 조약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뭐 온라인 게임, 유통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을 RCEP보다도 더 높이고 양국이 높아진 개방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이슈를 봤는데 KB국민은행이 북코핀은행 인수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작년 6월달 여름쯤에 북코핀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서 현금 인출을 못하게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현금 인출기 작동을 중단시킬 정도로 예금 인출을 원했었는데 이 북코핀은행을 KB국민은행이 인수하기로 하자 자카르타에서 KB가 인수해라라는 그런 집회가 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민족주의가 강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드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2023년까지 뭐 10조억 원 규모의 통화 수화풀을 연장하고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코로나 진단 키트를 보내는 등 경제 외교 면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심층적인 정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분석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적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 저는 인도네시아 발표편의 토론을 맡은 이지혁입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사실 오랜 시간 마지막 세션으로 배정이 돼서 많이 기다렸는데 왜 인도네시아가 마지막에 배정이 됐을까? 사실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전재성 선생님한테 말씀을 듣고 대충 좀 이해를 했습니다. 2020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을 잘 정리해 주셔서 잘 들었고, 저는 그 부분에 사실 앞부분 두 토론자들께서는 원래 토론자 역할에 좀 충실하셔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냉철한 그런 비판 위주였는데, 사실 저희가 지역 동향 설명회다 보니까 발표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보다는 추가적인 어떤 내용, 그다음에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발표 제목이 전염병이 위협하는 민주주의와 경제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물론 이건 상당히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과연 전염병이 위협하는 것이었을까라는 그런 저는 의문이 조금 들고요. 전염병 때문에 오히려 드러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전염병이 인도네시아의 어떤 취약점을 드러내 보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2020년을 얘기하면서 코로나19를 논하지 않고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19에서 보여준 인도네시아의 어떤 중앙정부, 특히 조코이 대통령의 행동, 그런 이유들이 일맥 전체를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그 왜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발표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에 치중한 정책을 했고, 그다음에 노동자, 뭐 환경단체, 그리고 그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옴니버스 법이 통과되는 뭐 요 정도로 이제 추격을 할 수 있겠는데, 2020년 코로나19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이 보면, 사실은 코로나19를 제가 작년에 뭐 발표도 하면서 코로나19가 온 그 시점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히게 안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9년 4월에 재선이 있었고 조코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그다음에 국가 수건 사업이었던 수도 이전을 발표하고 2기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 타이밍이 인도네시아의 어떤 지금 이러한 모습의 한 중요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코로나19는 인도네시아의 뭐 다양한 취약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 의료시설의 취약성, 그다음에 뭐 위기 대응 능력의 어떤 제도적 미흡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불협화음, 전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뭐 의식 수준 등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거버넌스, 정치 영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 발표자 분께 던지는 질문은 아니고 제가 스스로 이제 던져본 질문인데,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발전과 개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던 조코이 대통령은 왜 기대와 달리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권위주의 유산에 기대고 있는가? 그리고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정말
후퇴하고 있는가? 사실 작년 이 리뷰 논문을 제가 썼었는데 그때는 제가 물음표를 달았는데 그 사이에 1년 동안 후퇴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코로나19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코이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거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실 어젯밤에 잠깐 정리를 해보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어 온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개혁의 동력이 상당히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조코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미 유도유노 대통령 때부터 그런 동력은 상당 부분 상실이 됐고 조코이 대통령의 집권 동안 이게 상당히 가속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논문에 보면 인도네시아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국민들 상당수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선호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절차로서 민주주의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상당수의 국민들도 지지를 하지만 그러니까 경쟁적인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하는 방법을 선호를 하지만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 최근 조사해 보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일리버럴 디모크라시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구식 그런 가치에서 조금 이탈하는 모습이 인도네시아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과연 인도네시아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코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게 민주주의고 개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국민들도 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상당 부분 경제적인 뭐 웰페어라든지 평등 이러한 결과물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걸 보면 민주주의를 상당히 개발을 위한 도구로 인식을 하고 민주주의를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조코이 대통령의 정치라든지 경제 정책이 오랜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적 이론에 바탕한 것이 아니고 매우 실용적인 노선에서 나온 건데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조코이 대통령이 서민 출신에다가 가구 사업자로 성공한 가구 사업자에서 지금 여당인 빼데이페 이제 정치에 입문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사실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10년 동안 조코이 대통령이 어떤 중앙 정치의 경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조코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경제적 이론의 바탕이 아닌 이런 모든 행보에 그 바탕에는 매우 실용적인 노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조코이 대통령이 지금 권위주의로 회귀하려는 그런 모습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가? 사실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권위주의 잔재를 굉장히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권위주의로 회귀로 한다고 할 때 언론에서 보통 롤백이라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개혁이 이제 계속 굴러오다가 지금 이제 멈춰서 완전히 권위주의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일단 그 동력은 상당히 상실됐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현재가 그러면 포스트 리포머시 개혁, 그러니까 후기 개혁인가 아니면 지금도 리포머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아직도 인도네시아가 생각하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0월 20일 날의 설문조사에 조코이 대통령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64.7%고 금년 1월 달 조사를 보면 72%가 넘는데 이때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확진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는데도 인도네시아에서 조코이 대통령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한 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테플론 대통령이란 정치적으로 테팔 냄비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코팅제를 입힌 것처럼 굉장히 어떤 비판에서 굉장히 강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특유의 서민적인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론적인 정치가 아닌 리테일 팔리틱스에서 조코이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국민 상당수는 이념적인 민주주의라든지 민주주의 가치에는 큰 관심이 없고 민주주의를 경제적 도구로 생각하는 측면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에 치중하는 이런 모습에 국민 상당수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강력한 야당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지금 여당 연합이 굉장히 강력한 여당 연합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비해 상당한 야당은 굉장히 약한 그런 건데 이 부분도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이 강력한 야당 세력이 존재하는 걸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의 대선의 라이벌이었던 그 뿌라보를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내각에 포함시킬 때 거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을 때 조코이 대통령이 한 답변이 인도네시아에 그러니까 아포지션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야당의 존재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인도네시아의 어떤 대통령의 행보라든지 중앙 정부의 이렇게 미흡한 대응에 대한 강력한 반대 세력이 형성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이 팬데믹에 대한 이 문제가 인도네시아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히 이게 팬데믹이 정말로 팬데믹이다. 또 바이러스 자체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뭐 제 첨언할 거를 하고 이제 발표자분들한테 드릴 질문은 사실 아세안이 지난 50년 동안 50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정치적인 발전에서는 굉장히 뭐 답보 상태 아니면 이제 회귀하고 후퇴하는 모습이 오늘 아침 발표에서 보듯이 미얀마라든지 뭐 태국, 필리핀에서 계속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인도네시아의 유일하게 인도네시아가 예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어떤 정치적인 아세안에서의 정치적인 중요성은 무엇일까?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신재혁 선생님이 그 비교 정치를 전공하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세안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정치의 어떤 지금의 모습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힐러리 국방부 장관이 2009년대에 인도네시아의 당시 국방부 장관이 왔을 때 만약 당신이 이슬람 민주주의 현대적인 것 여성의 권위가 공존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인도네시아 방문하세요처럼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아세안에서는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지금의 모습을 아세안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박희경 선생님께서는 옴니버스법 통과에 대한 그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저는 이제 주로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옴니버스법이 굉장히 이제 반가운 소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국 대부분의 이제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기업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보는데 발표자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견해 중에서 아마 신 선생님이나 우리 박 선생님이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또 신 선생님의 견해, 인도네시아 정치 발전에 대한 그 일반적 평가에 대한 어떤 견해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실 옴니버스법에 대한 평가는 신재혁 선생님이 충분히 해주신 것 같은데 박기경 선생님의 견해도 듣고 싶다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지혁 선생님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인도네시아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 정치적인 의미랄까요? 역할, 상징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좁은 의미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좁은 의미로 형식적인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그거는 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이제 획득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민주주의라도 달성한 나라가 지금 현재 아세안 10개 국가 중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지금 말레이시아 이 세 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뭐 지금 그렇게 된 지가 말대로 정권이라도 그래 교체가 된 게 얼마 안 됐고 이제 필리핀이 이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형식적 의미의 민주주의로. 근데 뭐 아까 제가 뭐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뭐냐면은 뭐 정치 가문들이 뭐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막 금권 선거랄까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 또 금권 선거가 뭐 기승을 부려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자금을 써야만 당선이 되고 하여튼 민주주의의 내용은 좋지 않다. 그다음에 또 돈을 그렇게 많이 지출해야 또 선거에 당선되다 보니까 선거 기간 중에 발생하는 폭력, 선거 폭력이라고 그러죠. 선거 폭력이 또 엄청 극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좀 그렇지 않은 그런 이제 민주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을 때, 하여튼 우려스러운 거는 자꾸 이제 필리핀을 간다는 게 이제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좀 더 모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렇게 자유롭고 그다음에 그렇게 상대방 정치적 경쟁자를 인정하고 이러한 이제 민주주의를 그다음에 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금권 선거랄까 금권 정치가 그렇게 판을 치지 않고 이러한 이제 정치가 이제 자리 잡아야 그래야 이제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뭔가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서 뭔가 더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박희경 쌤. 예. 네네,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 이 옴니버스 법안이라는 걸 찾아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법을 큰 수준에서 보자면 언뜻 보면은 이런 아직 경제가 많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급속도로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약간 통과의례처럼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가 늘어나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해외 투자와 경제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도 사실 어렵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본의 혜택을 주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가,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도 IMF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했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었는가, 어떤 식의 도움이 되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또 만들어진 문제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고쳐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걸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게 이제 보자면 이름 자체가 사실 옴니버스잖아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룬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너무 급진적이고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위 법령이 사실 거의 아직 갖춰지지 않은 쪽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이걸 이제 하나씩 채워 나가면서 여론의 영향도 많이 받을 텐데 과연 처음에 의도한 그 바대로 잘 밀고 나갈 수 있을지, 나중에 괜히 막 다른 거랑 섞여서 효과를 내지 못하지는 않을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지방정부의 권한을 좀 축소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갖고 있는 이제 지방정부의 권한, 그 지역의 투자 종류나 허가 여부 같은 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옴니버스 법안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가져오게 됐는데 사실 이 투자 초기 단계가 지나면 이 권한이 다시 지방정부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들이 또 혼란스럽겠죠. 처음과 나중에가 다른 규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이 법안이 발효될 수 있을까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영준 선생님이 그 통계 관련해서 뭐 그 의견을 주셨는데, 네, 저 박희경 쌤. PEN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발표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언제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파일은 10월 달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업 분야에는 다시 예산이 책정이 되기도 했고 집행이 되기도 했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옛날에 베트남에서 왜 파업이 계속 늘어나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그 연구년을 갔는데 파업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고민한 적이 있는데 통계라는 게 좀 그런 그 유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여기 오늘 보니까 인도네시아 전문가분들이 제일 많네요. 거물급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전재능 선생님 그리고 아이패드님 가만히 보니까 박서명 쌤이신데 혹시 질문 있으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인도네시아 발표에서 옴니버스 법에서 주지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다. 이게 이제 변경 사항으로서의 문제다라는 그 표현이 이 신재혁 선생이 없으셨는데 신재혁 선생 발표 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원래 주지사가 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전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여기서 노사정 협의를 해서 임금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여기서 제안하는 바를 기준으로 해서 주지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지역별 생산성과 물가 인상률을 가지고 산수를 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지사가 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계속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내부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완전히 들러리 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원래 가지고 있는 미덕인 대화, 이바구를 많이 해가지고 협상해서 무샤와라 해가지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효율성을 앞세워서 깎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일탈하는 탈전통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봐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또 우리가 이 알아낸 것들을 전달하느냐에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모두 긴 시간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그 세미나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